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미뤘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여야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 권동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냐 아니냐 오늘 원래 오후 2시에 선고하려고 했는데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다시 변론을 다시 시작하겠다. 10일에 선고하겠다가 아니고 네. 10일에 변론을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선고일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선고를 단 2시간 앞두고 이렇게 미뤘을까요? 그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이게 다급하게 좀 상황이 전개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대외적으로 비판이 있었던 게 너무 졸속으로 지금 심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볼 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변론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과 우원식 국회의장 측 간에 그 권한 쟁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네. 변론이 1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것도 한 1시간여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변론을 더 재개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원래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고 미리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절차적인 하자라고 보여질 수 있는 문제가 또 발견이 됐어요. 예. 국회에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거를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청구인 자격이 국회지 국회의장 개인은 아니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적 하자 문제랑 더불어서 졸속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편향성에 대한 우려나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뒤늦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면 일단은 절차적인 하자에 그런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변론을 시작하자. 이렇게 지금 다시 급하게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선고를 2시간 정도 앞두고 이렇게 연기를 결정한 거면 그러면 마지막까지 회의를 끝까지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미리 결론이 났으면 그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이제 내부에 일정 정도의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측에서 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요 그 선고 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언론이나 뭐 이런 외부에서 상당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 논란을 좀 의식한 거 아닌가. 그 논란의 문제는 이런 거죠. 자기 조직의 문제니까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어떤 큰 대의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자신들을 좀 우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한덕수 그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랑 연동이 되냐면 사실상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을 151석으로 탄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큰 문제보다 헌법재판소 본인들의 문제가 훨씬 큰 것이냐. 물론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8명으로도 지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숫자나 이런 것이 갖춰졌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작아 보이는 걸 더 우선시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하고 본인들이 다른 어떤 그 삼권 분립에 있어서 모두를 다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조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좀 제거하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헌재가 국회 측에 또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취지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절차적 하자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헌재 부분도. 헌재도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나오는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이게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회가 그 국회의장이라는 위치는 국회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국회의장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 예.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그러면 내라? 입장을 아. 정확하게 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고서 판단을 하겠다. 분명히 가리고 가겠다라는 어떤 명확하게 어떻게 문제의식을 확인하고서 그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래서 예. 변론 기일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지 또 어떻게 보면 10일 날 결정을 내리겠다고 안 한 부분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여당 쪽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내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장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개별적으로 낸 거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없다, 청구인 권한이 없다라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심판할 때에는 국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국회의장이 있는 것이지 예. 그 자체가 국회의장이 국회랑 동일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일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보는 건가요? 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권한쟁의라는 건 예. 기관 간의 권한이 어느 기관의 그 목소리가 맞느냐 이거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기관의 권한을 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별 의원이 의결권을 침해된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개별 의장의 위치에서 의장의 권한이 침해가 된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게 지금 아니고 예. 국회가 지금 의결을 했는데 그 의결한 권한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걸 따진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관의 한 기관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그 의결의 결과를 따져보는 거에 있어서 국회의장 한 사람이 이것을 했다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게 기관의 어떤 권한을 따지는 데 있어서 국회의장이 뭐 아무리 대표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으로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입장에 대해서 헌재가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 그러면 예. 이 청구 자체가 각하가 되겠죠. 아. 예. 그러나 이게 이제 권한이 없고 뭐 절차적인 일부의 논란은 있지만 예. 그래도 뭐 권한쟁의를 국회의장이 대표로서 할 수 있다. 이게 기관의 의견이다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이 권한쟁의가 지속이 되고 그 변론을 거쳐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마은영 재판관의 선고를 미룬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또 마은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촉구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졸속으로 지금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절차적 문제도 있고요.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개개인의 어떤 편향성, 의견 제시 이런 문제나 뭐 지인 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헌법 재판의 재판부로서 원래 지켜야 되는 원칙과 법리 원칙을 좀 위배되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예. 지난 인사청문회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 예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노동당 당직자들이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에 불법 청구한 사건이 있었고 그 1심 판사가 마은혁 그 지금 후보였거든요. 예. 근데 1심이 공소 기각이 됐는데 공소 기각된 이유가 이 사람들만 공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만 공소를 제기했느냐, 기소를 했느냐. 그래서 공소를 기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재판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재판부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 그러니까 기소한 자가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기소된 것 밖의 것까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저버리고 1심 판결을 내려서 그냥 무죄 혐의가 나왔는데 그게 항소심에서 이 같은 이유로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위인 설법의 거의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에 없는 내용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투입시켜 가지고 판단을 내려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그럼 이게 공정한 재판이냐. 그리고 그거는 지금 3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바로 잡혔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단심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공정성이 심각하게 법리적으로 침해되고 법관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들이 훼손되고 이러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적은 근래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나마 하나라도 지금 잡혀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지켜지길 바란다. 그런 취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또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의 좀 입장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졸속 심리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일종의 법정 모독, 헌재 모독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줬으면 수용성이 있다는 거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수용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오히려 본인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했는데 졸속 심리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계속해서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좀 아까 마은혁 재판관이 뭐 한 번의 판결에 대해서 조금 그 상급심에서 뒤집혔다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예.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법관이 3,000명이 넘어요. 근데 이 법관들이 그 개별 법관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그때의 어떤 판단, 법 해석, 법리 해석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법을 오해해 가지고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상급심에서 그 다른 유무죄를 뒤집는 경우도 많고요. 예. 법리 해석을 오해했다고 뒤집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그 당시에 이것을 법리나 법을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상급심에서 뒤집힌 걸 가지고 그대로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상급심의 어떤 판례나 법리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한번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본인의 법 해석, 본인의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됩니까? 그럼 3,000명이 넘는 법관들의 유무죄가 뒤집힌 재판을 보고 그 사람들을 다 탄핵하거나 비판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의 3심 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헌법재판소가 오늘 어쨌든 선고 날짜는 미뤘고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좀 강하게 발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권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더라도 그 최상목 대행이 안 따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이런 그 내용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헌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부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 그러나 그건 그럴 뿐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결과를 안 따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확실히 표명을 했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헌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다라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한번 입장을 발표했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임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명하라고 해서 했는데 확인을 해줬는데 예. 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게 재량이냐 아니면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못 받기 위해서 좀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그렇게 지금 미리 안 해도 될 부분인 거고 예.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을 보고서 결정이라는 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도 있고 예. 또 그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논리와 근거들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데 그거를 미리 앞서서 이거를 강제력만 딱 놓고서 예. 이거는 안 나면은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미리 못 박을 그렇게 좀 제가 보기엔 헌재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 만약에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다. 예. 그 인용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앞서서 지금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네. 거기에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이 밝힌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당 그 왜냐면 국민의 앞서간다고 입장에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그 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예. 최종 결정은 권한대행의 몫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걸 말씀을 예. 우리 앵커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말은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동안 헌재에서 어떤 위헌적인 부분을 언제까지 바꾸라는 것들을 안 바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다른 기관도 그래도 된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하려는 다짐을 하기는커녕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딴 사람들도 위법 위헌을 저질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재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대표에 해당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헌재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을 단호하게 좀 막아보자라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인용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따라야죠. 예. 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을 그건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그건 따져보겠죠. 뭘 따져보냐면 따라야는 하는데 임명권자의 재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위헌이니까 이것을 갖다 치유하세요라고 했으면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근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정의가 6개월이 지나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1년이 지나야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장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조금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적어도 여당과 함께하는 지금 위치에 있으니까 예. 최대한 여당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가 재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따져보려는 어떤 내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네. 자,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제5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변론 기일에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서 주목도가 큰데요.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증인으로 나오는 분들이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 기존에 김영현 전 장관하고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대치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국회의 계엄이 발동이 됐을 때 계엄의 발동 여건에 대한 부합 여부도 중요하고 또 계엄에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그 권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침해했느냐를 봤을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를 여는 거를 방해를 했느냐, 그래서 봉쇄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모였는데 그런데 그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했느냐. 둘 다 국회의 해상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헌법에서는 국회에 그 해제 권한을 분명히 주고 있는데 예. 그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쟁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거고 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군 지금 나오시는 증인들 그분들은 일단 했다고 했고 또 관계 증언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반증을 해야 되는데 그 반증의 어떤 포인트가 그건 본인만 알고 있겠죠. 그 포인트가 정말로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될 것이냐 그게 내일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실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존의 군 지휘관들의 그 증언들을 반증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반증이라는 거는 그냥 주장이 아니라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일 출석을 하는 군 지휘관들은요 이미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다 한 예.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나가가지고 헌재에서 발언을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증. 국회 위증의 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 위증의 죄는요. 형법에서 정하는 위증의 죄보다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감수하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반증의 어떤 주장이나 증거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다수가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증언을 했고 그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이익이 적은 사람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의 증언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훨씬 큽니다. 그럼 그걸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이 내일 일단 출석한다고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직접 질문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 이념적 성향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심판에서 손 떼라. 그러니까 재척 사유는 아닌 것 같고 기피하는 시기도 지난 것 같고 이제 회피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헌재 흔들기냐 아니면 정당한 그 표현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예. 헌재 판단이 남았는데 헌재가 검토 중이라고 이제 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단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그 편향성 논란 이 예. 부분을 이번에 좀 해소하고 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확인이 결정이 되겠지만 마은혁 후보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리적인 부분과 더 왜 법리적인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 활동했던 이력과 연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정해 놓지 않으면 마은혁 후보 때에도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그냥 결정을 하고 각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대응 논리를 만든 다음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결론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3명 회피해라 이렇게 말하면 네. 지금 8명인데 5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5명이 되는 거를 가정하고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5명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다음 문제인 것이고 예. 우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 만약에 5명이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못 내린다. 문제가 있음에도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일단 이게 헌재 흔들기냐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 분들이 이 재판에서 빠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반 법원이라면 예. 문제 제기가 전 가능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헌재라는 것은요 단심제고 9명이 구성이 돼 있고 네. 그 구성 자체가 다양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성향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 아무도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헌재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재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법관과 더불어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럼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임명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판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반론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은 저 사람들은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하게 돼 있는 게 당사자, 재판을 받는 내지는 심리를 받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법을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주변과의 관계까지 크게 넓혀가지고 한다면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거는 사법부 흔들기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사법 권위와 사법 신뢰를 훼손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쟁의 장으로 끌고 오려는 목적이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래도 정쟁의 장에서는 한 세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오버해서 예측을 해보면 예. 아 탄핵 이유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그럼 뭐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전 대표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사면이 되면 사면된 후에 다시 정치에 정치로. 출마를 해가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어떤 그런 식의 조국 따라가기 그러려면 지금 정치 세력을 내 쪽으로 많이 확보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답지 않은 지도자답지 않은 너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이라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라고 당부를 전했고 또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 행태에 대해 알게 되는 건 다행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각에서는 이게 뭐 옥중 정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메시지가 되게 옥중 정치치고는 되게 단촐하다. 그러니까 좀 저는 지금 뭐 권영세 그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갔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두 분의 관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사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뭔가 결정이 나기도 전에 있던 어떤 것들을 미리 가가지고 뭘 얘기할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류한 행보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메시지도 뭐 예를 들면 당이 하나가 돼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달라. 이것도 뭐 당을 지금 이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덕담 차원의 얘기로 보이고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 국정마비 행태가 알려졌다. 이거 원래 본인이 주장하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여기에서 메시지로 삼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뭔가 파급시키기 위한 오늘의 자리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전해준 헌재와 재판관의 평양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말했거든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도 이거는 뭐 본인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향성 얘기를 지금 계속 변호인 측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를 글쎄 이거를 대외적으로 이미 자기가 본인이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뭐 접견 자리를 통해 가지고 굳이 메시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있습니다. 네,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좀 네. 의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좀 어떤 의중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국민의힘 쪽의 어떤 해명, 설명이 맞아 떨어지려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부만 묻고 건강만 묻고 잘 챙기시라 그러고 왔어야 돼요. 근데 정치 현안을 논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맹목적으로 다 따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옥중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옥중 정치를 사실상 지도부가 가서 공인해 준 겁니다.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떳떳하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라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사적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왜 논의를 합니까? 완전 궤변이죠. 그리고 나온 내용도 진짜 최고의 궤변 중에 궤변인 게 대통령이란 직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란 직이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국민을 알게 하려면은 최고의 수단과 최강의 수단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예. 거기에 뭐 온갖 리소스까지 행정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계엄으로 한다고요? 국민들이 그걸 계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여당과 야당이 또 그리고 지겹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할 정도로 맨날 그거를 언론에서 듣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알려고 한다고요? 저는 이런 궤변은 정말 아니다.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책임감 있게 이 일을 좀 뭐랄까 마무리를 지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진짜 기원, 뭐 간절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선호되는 인물.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37%가 나왔고 그 뒤로 김문수,
장관 11%, 오세훈 시장 7%, 한동훈 전 대표 5%, 홍준표 시장 4%, 그리고 아직 없다 19%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양자 대결을 보니까요.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이 그 오차범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47대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오차범위 밖에 되는데, 그러니까 양자 대결로 하면 이재명 대표와 그 여권에서 한 명씩 붙는 그 상대 그 미래 후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떨 때는 김문수 장관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어떤 조사에서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또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이렇게 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조사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지금 바뀌는 여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전체를 놓고 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팬덤층이 강한 쪽이 좀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후보를 먼저 얘기를 하는 답변 방식이기 때문에 팬덤층을 갖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강성인 지지층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은 또 일극체제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강성 보수 쪽에서는 강성으로 보이는 지지층이 많이 이제 가고 있는 쪽이 김문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나머지 후보들은 일정 부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양자 대결로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좀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이고, 네. 좀 차이는 뭐냐면은 그 팬덤층의 영향력보다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두 사람만 놓고 보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마음이 있어도 후보가 이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투표하는 쪽에서 마음을 가게 되거든요. 이게 약간 경쟁력 조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이제 후보들의 어떤 경쟁력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도 아직 후보가 아니고 시장이에요. 후보 조사니까 예.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이 좋은 걸로 좀 평가가 보통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런 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보궐에 이어서 또 한 번 이제 지금 현직 시장이고, 그래서 서울을 지금 일단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이점이 있고요. 예. 또 뭐 정책적인 것도 보면은 뭐 약자와의 동행이나 교육, 보육 이런 부분들 되게, 그리고 기후동행 카드, 그래서 중도층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이 이렇게 양자 대결로 갔을 경우에는 그 이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더 나오는 경우나 예. 이렇게,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은 표본 집단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하고 원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나는데, 예. 양자 대결로 갔을 경우에는 그 접점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전이 예상되는 쪽으로 간다. 예. 이거는 이제 중도층이 조금 그 확장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어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기 대선 네. 염두에 둔 여론조사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도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고 결과도 조금씩 다른데, 그럼 저희가 볼 때는 네.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지 이게 그 여론조사의 그런 과정과 그 결과를 저희가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대선을 중심으로 본다면 양자 대결을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와 양자 대결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맞고요. 네. 저렇게 이렇게 늘어놓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정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의미는 갖지 못한다. 단지 이제 의미를 좀 갖는다면 예.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도 좀 약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거나 굉장히 응집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양자 대결로 가면은 예. 다음 대선은 중도 게임이구나. 이거는 중도 게임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중도층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탄핵 여론이 높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받아 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정권 심판의 대안으로서의 신뢰가
확보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아프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다양한 중도 확장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이번 그 갤럽 조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죠. 예. 이번 갤럽 조사. 그러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감정이 많이 그쪽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 다시 예. 말해서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력, 그다음에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중도 확장력 같은 것을 상당히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을 경우 예. 지금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지가 약하지만 후보가 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쪽은 거의 후보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에 실패하면 상당히 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후보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쪽도 경쟁 좀 약간 구도를 만드는 것이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예. 본선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인의 얘기만으로 주장만으로 지지층 외에 중도층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 설득이 되고 그러기는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좀 그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오셔가지고 네. 다른 이제 비명계를 통 크게 품고 가겠다고 하신 후에 쓰신 글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와 좀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자꾸 배치되는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 확장을 위해서 조금씩 본인의 어떤 노선을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저분은 그냥 편의에 의해서 말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되면은 말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패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조금 임종석 전 실장이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당신의 의견 그리고 당신이 그러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들어볼 테니 와서 얘기를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초청하고 그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감이 부족하지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확장성을 위해서는 좀 통합 행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명계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단순히 공학적으로 쳐다봐서 도전이나 공격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야권의 위기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격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쳐내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이게 야권 전체에 대한 위기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은 국면은 결국은 끌어안고 포용해서 얼마나 내 집을 많이 바둑으로 치면 집을 넓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측면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그리고 좀 말보다는 실천을 좀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정치권 이슈 권동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